앞에서 이제 뭐 큰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작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야기고, 특히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긴 한데, 저는 변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뭐 그냥 이건 실제 통계는 아니고요. 이거 개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규직의 비율은 뭐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런 고용 형태들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다양화의 특징이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우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 노동 고용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이 사용자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사용자의 어떤 이 전략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다소 숙련이 낮거나 또는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기술 발달이라든지 통제 관행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문제점도 뭐 사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를 본다면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뽑아갖고 왔는데, 이게 별로 사실은 그 의미 있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을 일단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차별이 잘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도적 변화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간제 법도 2006년 7년도 이때 이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기간 제한을 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후속되는 또 정부들에서 보면은 어떤 뭐 차별을 개선한다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뭐 도입하고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하고 또 뭐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도 특고 직종에 뭐 도입이 되고 산재보험 좀 확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기보다는 차별을 완화하는 데 주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그 규모 축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까와 같은 그림입니다. 보면은 왜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을까,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보면은 정규직을 보호하는 건 맞아요. 정규직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이 정규직의 과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고용 형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 뒤를 이루는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통제라든지 또는 뭐 통제라기보다는 이 규율하는 그런 정책들은 차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는, 그래서 따라가는 그런 정책의 한계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 내에서 한 20년간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의 어떤 불안정 노동시장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뒷받침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어떤 유연한 생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저임금의 여성의 아동 노동을 통해서 수출 전략을 했던 것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라는 데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더 나은 국가가 되고 많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의식이고요.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기획 경제 또는 뭐 크라우드 워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플랫폼 기업들은 뒤에 많이 숨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가 서비스를 고객이나 기업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뭐 다시 여기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건 뭐냐면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가격 결정권하고 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예전에 있었던 우리 그 인력 중개업하고 플랫폼 기업 간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고객하고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게 이 전통적인 인력 중개업이었고,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도 뭐 고객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고객과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옛날에 인력 중개는 직접 통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플랫폼 기업이 양쪽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소비자인 고객도 통제할 수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결정권을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인력 중개업에서는 시장에서 이 가장 그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플랫폼 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 게 이 단순하게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노동을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기그워크 또는 온 디맨드 워크, 이거는 그냥 뭐 특수 고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개하고 있다라는 데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통제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어떤 뭐 그 크라우드 워크라든지 이런 미세 작업 이런 쪽은 그런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통제 방식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 아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플랫폼 노동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임금이고 공짜 노동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거리가 부족해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위로 갈 C 등급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월 수입이 40만 원이 채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다 합쳐봐야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노동 시간을 좀 더 쪼개서 또 다른 플랫폼 일을 좀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임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짜 노동도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것인데, 자료집을 그냥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틈나는 대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권이 배제되어 있는, 그래서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이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어떤 그 노동자성이 없느냐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온디밴드나 기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고랑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안적으로 나오고 있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플랫폼 노동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플랫폼 노동은 사실은 일부는 특고 종사자로 돼 있는 거고 일부는 더 종속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기초 통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특고는 임금 근로자 안에도 있고 비임금 근로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근로자 안에 있는 이 특고 노동자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진성 임금 노동자라는 것이죠. 임금 노동자이고 다만 이 기업 안에선 이 사람들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원에 가면 번번이 진성 임금 노동자로 판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오분류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임금 근로자인데 기업의 관행에 따라서 자꾸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뭐 플랫폼 노동자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입니다. 뭐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논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단순 인력 중개를 위한 프로그램 회사를 넘어서는 통제권을 시장 안에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업 고객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 양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크라우드 워크를 대상으로 한 건데 미세 작업을 하는 크라우드 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30% 정도는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특권은 대부분 업무 지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크라우드 워크도 업무 지시를 일정 정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떤 단일하다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또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지만은 어떤 그 일정 정도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이런 소득 관련된 신고를 좀 법제화해서 사회보험 관련해서 협조를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용자성의 일부를 부과해서 같이 좀 책임을 지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노동 3권을 좀 보장하는 것들 그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고처럼 계속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택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저는 택배 노동 관련해서 사용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 부담을 계속해서 또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도 일정 정도 책임을 주고 또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노조활동 같은 것들은 좀 보장을 해서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노동 3권을 부과하면은 뭐 수백만 명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우리 배달 쪽 하는 라이더 유니언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노조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신고 받아서. 그런데 뭐 조합원 많습니까? 몇백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택배도 마찬가지죠. 그 이미 뭐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뭐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기업에 늘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노동 3권을 부과하는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정부가 이 부담을
떠안고 기업은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 한 6, 7분 정도 되는데 비정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규모가 잘 줄질 않고 있고 그거는 사용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성공을 한 것이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사실은 차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뒤따르는 정책을 하다 보니 선도를 못했다라고 평가를 일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할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정책 방향은 당연히 이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자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OECD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는 좀 올라갔다가 다시 4분기 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내년에 완만하게 성장이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아래 그림이 맞다고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3분기에 우리도 이제 경제 전망이 좀 나아졌긴 하는데 아마도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불투명함이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보호의 어떤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 저임금의 또 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노동자들 또는 그런 일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는 임시 일용직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청년층으로 집약을 좀 해볼 수밖에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조금 더 양질화시키고 또는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정규 대책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역시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차별을 완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모 축소는 사실 기간제법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별 정책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소리는 요란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차별이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증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비정규직 로드맵이 공약과 달리 이게 제시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대책들이 또 많이 나올 텐데 아마도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 그래서 사용 사유의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의 어떤 그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정규직에서 50.8%는 결국에는 기간제라는 거고 이 기간제를 잡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간제를 줄이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보면은 왜 당신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고용계약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만료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다. 이게 이제 74% 정도가 되는 거고 사용주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을 합치면 기간제 비율이 84.5%인데 이 84.5%를 만약에 기간 제한을 하지 않고 사용 사유 제한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기간제 못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근데 이거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했을 때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하면 분명히 또 간접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몇백만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 통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 축소에 상당히 유력한 방안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간제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결국에는 공공 부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40% 정도는 공공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부분에서 정규직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할 경우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특수고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 우리 노조활동이죠. 노동활동이라보다 노조활동을 보장해서 자율교섭을 통한 처우 개선이 결국에는 사용자의 활용 요인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내하청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80만, 90만, 100만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원청의 공동교섭 의무를 부과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초단 시간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것도 법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차별이 줄어들어서 차별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별이 줄어드는데 사용자가 무슨 유인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쓰겠어요. 같은 값이면 당연히 정규직을 써서 우리 회사에 몰입을 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근로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유인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쓰면은 굉장히 이건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으로 다 드린 거여서 초단 시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뭐 거의 100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정규 노동은 이 로드맵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의 방안은 규모를 줄일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차별을 완화할 거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추진해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한테 남아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